반갑습니다. 저는 감염내과 최원석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할 강의는 감염병의 세계, 우리가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걸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원래 이 전공체험 강의가 제가 전에 듣기로는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실제로 강의하는 내용 중에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수준의 강의를 좀 추려서 해보는 것이 취지였다고 들었어요. 근데 아주 솔직하게 말하면 의과대학의 강의를 듣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용어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의학 용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과대학생들이 처음에 대학을 들어와서 예과 시절 그리고 본과 1학년의 시절을 거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그 수많은 용어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용어들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의과대학에 강의를 하면 여러분은 이제 의식이 저 안드로메다를 향해서 가고 있겠죠. 네, 그렇게 강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 하는 강의는 제가 실제로 의과대학생들에게 하는 강의보다는 일반인들에게 조금 더 알기 쉽게 하려고 만든 강의입니다. 물론 그거보다는 조금 수준이 있어요. 네, 그래서 자료가 그래도 영어로 돼 있는 게 꽤 있어요. 여러분을 믿습니다. 이 정도는 읽어주시리라. 네, 그렇지만 말은 한국말로 하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을 다뤄볼 겁니다. 감염질환이란 무엇일까? 뻔히 아는 내용 같지만 잘 모를 수도 있어서. 두 번째는 감염질환에 있어서 중요한 역사. 감염질환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역사들이 있는데 그걸 다 말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래도 우리가 관심 있고 재미있는 내용을 좀 다뤄보려고 하고요. 세 번째,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알고 있고 어떤 걸 모르나 그런 이야기를 해볼 거고,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감염질환이란 여러분이 이제 코로나를 계속 겪으면서 살아왔으니까 감염내과가 굉장히 익숙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제가 처음에 내과를 선택하고 감염내과를 했을 때만 해도 일반인들께서는 감염내과를 잘 몰랐어요. 제가 감염내과라고 하면 잘못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염내과. 내가 간이 안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막 이렇게 물어봐요. 내과는 분과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내과 안에 순환기내과, 호흡기내과, 신장내과 이렇게 과들이 있는데 많은 과들이 장기를 기반으로 해요. 네, 그러니까 순환기내과는 되게 심장을 보겠죠. 호흡기내과는 폐를 볼 거예요. 네, 근데 저희 같은 감염내과는 한 장기를 보는 과가 아니에요. 몸에 어디에든지 감염 질환이 발생하면 이걸 다루는 과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장기를 기반으로 해서 다루는 것과는 조금 개념이 다르죠. 여기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열이 나는데 원인을 잘 모르는 거. 또 거기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감염 질환을 어떻게 예방하고 또 병원에서 발생하는 많은 질환들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를 다루는 게 감염내과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에게 간을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열이 나는데 어떡하나요? 요즘에 또 독감도 엄청 돌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감염 질환이란 무엇일까? 감염 질환은 여러 병의 분류들 중에서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가 좋아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쉽게 나쁜 균이 들어오면 병이 걸려 라고 쉽게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딱 그 개념에 딱 맞는 질환이죠. 어떤 미생물이 몸 안으로 들어와서 그게 발육하고 증식하고 또는 그렇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그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무엇인가에 의해서 생겨나는 질환들을 통칭해서 감염 질환이라고 합니다.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네, 요즘 의학 드라마가 많이 안 나오긴 하는데 가장 최근에 했던 드라마가 이 슬기로운 의사생활입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구구즈라고 하잖아요. 99학번. 저는 구구즈보다는 나이가 조금 많습니다. 많이 차이가 나진 않아요, 여러분. 조금 많은데 구구즈가 제 아내 또래 사람들 이야기인데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보면
소아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간담체외과, 산부인과 이렇게 교수들이 나와요. 네. 내과는 없어요. 네. 왜 없을까? 그 의학 드라마를 저는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안 좋아하는지 아시나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현실 고증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네, 되게 바쁜 척 하는데 안 바빠. 네, 되게 바쁜 척 하는데 막 모여서 수다 떨고 있고 커피 마시고 있고 어디 저럴 여유가. 네, 그렇죠. 그리고 다들 너무 잘생겼어요. 네, 물론 여러분 나중에 의대를 들어오면 못생겨진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 병원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체형이 다들 조금 비슷해져 가는 게 있어요. 되게 이제 병원에서 뭐 24시간 근무를 하고 먹는 것도 불규칙하니까 막 밤에 야식 먹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다들 동글동글해져요. 네, 예전에는 병원형 몰폴로지라고도 불렀었는데 그래서 조금 비슷해지는 게 있어요. 이렇게 얄쌍하고 잘생기고 화장을 깔끔하게 하신 분들이 많지 않죠. 네, 요즘은 세대가 좀 바뀌긴 했지만 그래서 현실성이 많이 떨어져요. 두 번째 이유는 대부분의 의학 드라마에서 외과 의사들을 굉장히 영웅으로 다룹니다. 내과 의사는 잘 다루지 않거나 비열한 정치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포지션에 많이 둬요. 네. 네, 실제로 병원에서 내과 의사로서 생활을 하는 저의 관점에서는 참 안타깝죠. 내과를 왜 이렇게 안 그려줄까? 외국 드라마 중에서는 감염내과 의사가 주인공인 드라마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내과는 여러분들에게 매우 친숙한 것 같지만 드라마만 보았다면 많이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미생물이에요. 미생물은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요. 미생물이라고 하면 바이러스부터 시작해서 뭐 세균, 원충, 뭐 여러 가지 기생충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곰팡이까지. 네. 여러분 세균과 바이러스가 어떻게 다른지 이 정도는 아시죠? 네, 그 정도는 정상적인 수업을 받아왔다면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바이러스는 스스로 증식하지 못하죠. 그죠? 얘는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시스템을 활용해야만 증식이 가능합니다. 세균은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는 스스로 증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곰팡이나 아니면 뭐 기생충 같은 개체들은 조금 더 다른 성향을 또 갖죠. 어쨌거나 미생물이라고 말하는 것의 분류가 굉장히 넓고 하나의 분류 안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미생물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 미생물들을 하나하나 이해하고 그것들이 일으키는 질환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게 감염 질환에 있어서 재미있는 점이기도 하지만 어려운 점이기도 해요. 그만큼 공부의 범위가 넓다. 이제 이런 거죠. 감염 질환은 전염이 될 수 있는 질환과 전염이 되지 못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네. 지금 많이 돌고 있는 독감 같은 거는 전염이 잘 되는 질환이에요. 그렇지만 전염이 잘 되지 않는 감염 질환도 참 많아요. 자, 여기 앉아 있는 학생 중에 한 3분의 2는 여학생인 것 같아요. 자, 여자가 남자보다 더 잘 걸리는 병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 그렇지. 여자만 갖고 있는 신체 장기가 있으면 남자가 자궁암에 걸릴 수는 없죠. 네, 그렇죠? 네,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여자가 잘 걸리는 병들이 몇 가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자가 면역 질환 이런 것들은 발생률을 보면 여자가 더 많아요. 감염 질환의 영역에서는 요로 감염이 여자가 더 많아요. 요로 감염이. 왜 그럴까? 요로 감염은 대부분 본인의 장 속에 있던 균이 소변 보는 길로 넘어가면서 생깁니다. 여자분들은 해부학적인 구조상 요도가 짧고 항문과 가깝기 때문에 회음부에 균이 오염되어 있다가 올라가기가 좋아요. 남자들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죠. 네,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에 비해서 요로 감염 발생률은 절대적으로 높아요. 남자도 요로 감염이 많아지는 시기가 있어요. 이제 나이가 들고 배뇨 기능이 원활하지 못해지면 우리가 고인물은 썩는다고 하는데 썩는다는 게 균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뇨를 잘 원활하게 하지 못하면 요로 감염이 다시 늘어나게 되죠.
근데 이런 요로 감염은 전염이 되는 병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전염이 되는 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진료받으신 많은 분이 저는 도대체 누구한테 병을 얻었나요? 아니, 누구한테 얻은 게 아니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균에 스스로 걸린 거죠. 네, 그게 원래 장 속에 가만히 있으면 별 문제가 없지만 요로로 이동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런 거에 비해서 되게 이제 호흡기 감염이 많이 그렇긴 하지만 전파가 가능한 질환들이 있죠. 지금 유행하고 있는 인플루엔자 독감도 있고 코로나도 있고 이런 병들 전염이 가능합니다. 그거 말고도 뭐 오염된 음식이나 식수를 통해서 전염이 되는 질환들도 한 사람에 있는 병원체가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전염이 될 수 있는 질환들은 전염하는 방식들이 있어요.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전파가 되는 경우도 있고 무엇인가의 매개체를 활용해서 전파가 되는 경우도 있죠. 지금 유행하고 있는 독감, 인플루엔자는 호흡기로 전파가 돼요. 어떤 매개체가 없어도 사람 간에 직접적으로 전파가 가능해요. 호흡기를 통한 전파는 동시에 여러 사람들에게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환자가 폭발적으로 많이 생겨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 제가 독감에 걸린 환자라고 합시다. 네, 예를 들어요. 저 안 걸렸어요, 여러분. 네, 예를 들어. 근데 제가 지금 여기 서서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여기 서서 강의를 하고 있으면 사실 반경 2m 정도를 넘어가면 제가 억지로 기침을 많이 하거나 하지 않는 한은 대부분은 걸리지 않을 거예요. 네, 거기까지 병원체가 저한테 나온 게 잘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이 호흡기를 통한 전파는 거리가 되게 중요해요. 또 어떤 공간이냐가 중요하죠. 제가 여기 가만히 서 있지 않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계속 있으면 뭐 여러 사람에게 폭로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지 않아도 전파가 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예를 들어 제가 기침과 재채기를 막 했어요. 그리고 여기 들어올 때 문에 손을 딱 잡고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난 다음에 어떤 학생이 뒤로 들어와서 제가 만졌던 그 손잡이를 딱 잡아요. 그리고 들어와요. 그리고 그 손으로 눈과 코를 열심히 만졌어요. 그러면 그 학생은 저하고 근거리에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제가 갖고 있는 병원체가 전달이 될 거예요. 네. 이런 게 이제 접촉을 통한 전파라고 부르는 거예요. 접촉을 통한 전파는 동시에 여러 사람에게 폭로되기는 좀 어려워요. 병원체가 아주 많지는 않으니까. 대신 거리의 개념이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염 질환이 돌 때마다 코로나가 돌던 독감이 돌던 맨날 미디어에서 손 열심히 씻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럴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전파가 되는 것도 있고 어떤 중간의 매개체, 뭐 진드기나 모기나 음식물이나 이런 중간의 매개체가 있는 간접적인 전파의 방식도 있습니다. 감염 질환이 사실 생기려면 끝도 없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이 아무리 세수를 열심히 하고 손을 열심히 씻고 피부를 곱게 관리해도 여러분의 피부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균이 이미 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떻게 살든지 여러분의 장 속에는 이미 어마어마하게 많은 균이 살고 있어요. 저희가 아무리 청소를 깨끗이 하고 환경 관리를 해도 여러분이 손을 대고 있는 책상, 의자 이런 곳에도 균이 엄청 많아요.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왜 병에 걸리지 않고 살을까? 사실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방어 체계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병원체들이 병을 일으키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흔히 면역력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면역력이 아주 중요하지만 면역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피부, 호흡기의 방어기전, 소화기의 방어기전, 비뇨기의 방어기전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 병원체들이 병을 일으키는 걸 다 막아주는 거예요. 남자들이 잘 걸리는 병 중에 군대 가서 잘 걸리는 병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군대를 갔다 오신 분이 없죠. 네, 없겠죠. 네, 무좀에 잘 걸려요. 네, 그리고 봉화지겸이라고 하는 연조지겸에 잘 걸려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뭐 구나
통풍이 잘 안 되는 군화를 신고 오랫동안 걷고 하니까 안 그래도 무좀 같은 것도 잘 생기지만 혹시 무좀이 생겨본 적이 있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굉장히 가렵고 피부가 갈라지고 상처가 나기가 좋죠. 또 행군을 하거나 그래도 상처가 날 거예요. 그러면 피부 바깥쪽에 있는 균이 안쪽으로 침투하기가 좋아요. 피부의 방어막이 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발에 연조지겸이 아주 흔히 생깁니다. 이런 게 정상적인 방어 체계가 손상됐을 때 감염 질환이 일어나는 기전과 같은 것이죠. 음식을 잘 먹고 잘 소화하는 것도 중요한 방어 기전이에요. 또 소변을 아까 제가 배뇨 기능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소변을 잘 보는 것도 중요한 방어 기전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주는 것이 모두 이런 병원체들이 병을 일으키는 걸 막아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면역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면역력은 간혹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몸에 무슨 이렇게 막 보호막 같은 게 쌓여 있고 막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면역력은 무조건 막 세면 좋은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면역력은 나하고 나와 다른 것을 인지해서 내 몸에 나하고 다른 게 들어오면 이걸 파괴하고 없애버리는 능력. 이게 면역력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체가 들어오면 얘는 나랑 다르잖아요. 다르다고 인식하니까 얘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이런 면역력이 잘못 작동해서 생기는 병들도 있어요. 아까 자가면역 질환 여성들이 좀 더 많다고 했잖아요. 이런 병들은 면역력이 잘못 작동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약을 쓰냐 하면 면역 억제제를 써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먹으면 뭘 하면 면역력이 세져 병에 안 걸려 라는 개념은 사실 의학의 기본적인 개념에서는 아주 정확한 설명이 아닌 거예요. 어쨌거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몸을 방어하는 체계들이 있다. 이런 거죠. 이게 이제 감염 질환에서 병이 생기는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예요. 병원체와 환경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 이제부터는 감염 질환이 벌어졌었던 중요한 역사들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팬데믹이 대유행이라는 말은 알죠, 여러분? 팬데믹 워낙 이제 많이 들어봤으니까. 이 팬데믹이 코로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인류의 역사 속에 굉장히 여러 번 있었어요. 자, 이 그림은 제가 한 곳에서 가져온 곳인데 코비드-19, 코로나19는 제일 끝에 밑에 있는 거예요. 이 동그라미의 크기는 얼마나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켰는가, 그 규모를 보여주죠. 코로나가 몇 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인류를 휩쓸고 갔다고 생각하지만 인류의 역사 속에서 보면 사실 1등이 아니었어요. 그에 앞서서 엄청나게 많았던 것이 있죠. 제일 앞쪽에 있는 게 뭐죠? 그렇죠. 흑사병. 네. 중세시대의 흑사병. 이 중세시대의 흑사병이 사실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크게 사람들을 사망하게 했고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 왔습니다. 1300년대, 1346년 정도부터 한 1353년까지 10년이 안 되는 기간이긴 했지만 이 기간 동안에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유행이 벌어졌고요. 이때는 뭐 정확하게 사망자가 몇 명이었는지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최소 1억 명 이상은 사망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당시에 유럽의 인구로 보면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흑사병으로 죽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임팩이 있었던 질환이겠죠. 인구가 많이 줄었어요. 인구가 줄고 노동할 수 있는 사람들도 줄고 임금이 올라가게 되고 이런 게 이제 그 시대의 신분 체계를 바꾸는 그런 역사적인 영향도 주었고요. 메멘토 모리 들어본 적이 있나요? 네. 그러니까 죽음을 기억하라 이런 말인데 워낙 죽음이 만연해 있는 곳이니까 이런 것들이 르네상스 운동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유명했었던 병이 있죠. 천연두도 인류의 역사 속에서 크게 유행을 만들었었던 질환 중에 하나예요. 16세기 정도에 유럽의 전역으로 전파가 되었는데 이제 이때가 이제 대항해 시대를 거치면서 한 곳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고 한 18세기 정도에는 유럽에서 매년 한 40만 명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천연두가 전파가 되면서 보면
지금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없지만 이렇게 굉장히 얼굴이 막 곰보처럼 변하고 보기에도 좀 무서워 보이는 병이었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뭐 이것을 신이나 악마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었고, 그런 이제 이 문화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지역들도 있었고요. 또 1520년에 아메리카 대륙으로 전파가 되면서 아스텍이나 잉카 정복에도 이런 질환이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 있어요. 또 아메리카 대륙에서 유럽으로 이제 금과 은 같은 게 이 시기를 지나면서 유입이 되면서 상공업이 많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뭐 앞에서 흑사병도 그랬고 천연두도 그랬고 단순히 질환의 수준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상자를 내고 그게 그 시대의 흐름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었다. 이제 이런 거죠. 팬데믹이라고 부르면 우리가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인플루엔자. 지금 돌고 있는 독감하고 비슷한 건데 좀 다른 겁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변이를 잘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인데 이 변이가 아주 큰 규모로 일어나는 게 적어도 한 10년에서 40년마다 한 번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 속에서 기록되어 있는 팬데믹이 여러 차례 있는데 제일 유명했던 게 1918년 스페인 플루, 스페인 독감입니다. 이게 1918년에 스페인 플루가 돌았을 때 사진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과 좀 비슷하지 않아요? 근데 전경들이 다 마스크 쓰고 있고 일터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있고 여기는 이제 막사 환자들이 있었던 곳에서 일했던 아마 간호사인 것 같은데 마스크를 쓰고 일을 하고 있죠. 지금하고 어쩜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경험했었던 코로나19가 사실 여러분은 처음 겪는 일일지 모르겠지만 인류의 역사로 본다면 여러 번 유사한 일들을 경험해 왔었다라는 거죠. 스페인 독감 하면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시작했으니까 스페인 독감이겠거니.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스페니쉬 플루는 스페인에서 시작하지 않았어요. 이 당시에 첫 환자의 보고가 1918년 19년에 있었던 일인데 처음 환자의 보고가 있었던 것은 미국이에요. 미국. 네, 미국의 한 신병훈련소에서 환자 발생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미국 CDC에서 첫 환자 발생이 보고되었던 보고 그 레포트를 보여주는 것인데 그래서 처음 이 바이러스가 등장했던 곳이 물론 처음 발견된 곳이 꼭 발생한 장소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확률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그 주변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왜 스페니쉬 플루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당시에 스페인은 전쟁 중이 아니었어요. 전쟁 중이 아니어서 환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지 않았고 여기에서 이 질환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이 막 나왔어요. 그러니까 스페인에서 독감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니쉬 플루라고 불렀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오해해서 스페인에서 시작한 독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간혹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1918년이 어떤 때였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대전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군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막 이동을 했어요. 사람들의 이동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병원체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가 좋죠.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질환이 퍼지기가 아주 좋았어요. 또 막 산업화가 막 진행이 되고 있는 시기였었고 또 뭐 이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 막 전쟁 물자를 만들고 하니까 도시 지역에 사람들이 막 몰리고 그러다 보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이렇게 전파가 가능한 질환들은 쉽게 퍼져나가게 되죠. 이런 것들도 이제 스페인 독감이 아주 크게 발생하게 된 원인이 됐습니다. 근데 당시에 현대의학이 그렇게 발달해 있던 시기가 아니었어요. 사실 이 당시에는 바이러스와 세균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균은 알고 있었지만 바이러스라는 존재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얘가 도대체 뭐가 원인이지? 라고 막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라고 부르는 세균이 있어요. 얘가 원인균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름에 인플루엔자라고 이제 들어가기도 했었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었죠. 또 당시에는 이걸 대응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도 백신도 이런 것도 없었어요.
또 당연히 의료의 접근성도 많이 떨어져 있는 시기였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스페인 플루가 아주 엄청나게 유행을 하고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시기였습니다. 이 당시 스페인 독감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그래프 중에 하나예요. 이제 CDC에서 발간한 보고서에서 나왔던 것인데, 이제 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게 라이프 익스펜던시, 그러니까 실제로 여명이 어느 정도 되어가는가 해가 지날수록을 보여주는 건데요. 보면 요 중간의 시기 1918년 요 때를 기점으로 해서 라이프 익스펜던시가 쭉 꺾이고 그 다음에 사람의 사망률이 슉 올라가는 이 피크를 그리는 지점이 보이죠. 네, 요 시기가 스페인 플루가 영향을 주었던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사망률이 높아지고 기대 여명이 낮아지는 영향도 주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1919년 자마에 실렸던 한국의 상황인데요. 당시에 우리나라에 와 있었던 스코필드 선교사였죠. 박사님이 자마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지금도 있는 저널인데 여기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했어요. 이분은 독립운동가로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석고필이라는 한국인 이름을 갖고 계시기도 하죠. 어쨌거나 수도에서 첫 환자의 케이스가 있었다. 9월 정도에.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서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고 학교가 문을 닫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보고를 해주게 됩니다.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발간이 됐었던 신문에도 스페인 독감의 이야기가 나와요. 보면 읽어볼게요. 1918년 10월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소위 서바나 감기는 이제 스페인 독감이죠. 경성, 인천, 대구, 평양, 원산, 개성 등지 시가지에 만연했고 이로 인해서 관공서의 업무가 마비됐고 학교가 휴교하고 회사들의 업무에 차질이 생겼고 초상을 치르느라 정신을 차리지 못해서 조선 전도의 민심이 흉흉했다. 이 당시에 뭐 통계가 정확하지는 않았겠지만 총간부 조사에 의하면 한 758만 명 정도의 환자가 생겼고 14만 명 정도가 사망했다. 이제 이런 보고가 신문에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페인 독감이 당시에는 병원체가 뭔지 잘 몰랐어요. 그러면 언제 알게 됐을까? 네, 나중에 알게 됩니다. 나중에. 그것도 190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이 돼서요. 어떻게 알게 되냐 하면 나중에 이제 바이러스라는 것이 알려지게 돼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문제이구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존재하구나 라는 걸 알았고 얘가 변이도 하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나중에 그 당시에 1918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병원 이 시신에서 이 바이러스를 다시 분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알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1918년에 있던 스페인 플루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였다라는 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이를 굉장히 잘 일으켜요. RNA 바이러스에 속하고 인수공통 감염병이고 전파가 잘 되죠. 그래서 그 전부터 있었겠지만 우리가 인지하게 됐던 1918년에 스페인 플루를 시작으로 해서 뭐 H1N1, H2N2, H3N2, H1N1 이런 식으로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팬데믹을 일으키고 사람한테 유입이 되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밟아왔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경험한 인플루엔자에 의한 팬데믹은 언제였을까요? 여러분 몇 년생이죠? 2008년생. 다행입니다. 네, 2009년에 있었어요. 여러분이 태어나고 나서 있었던 거죠. 네. 요게 2009년에 있었던 신종 인플루엔자 때의 모습입니다. 네. 이때도 정말 난리였어요, 전 세계가. 여러분 사실은 2009년에 이런 신종 인플루엔자가 터지기 전에 인플루엔자에 의한 팬데믹이 또 올 거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언젠지는 잘 모르고 어떤 바이러스인지는 잘 모르지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2007년에 질병관리청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감염 쪽에 있는 방역
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인플루엔자의 팬데믹이 뭐가 올까, 어떤 걸 준비해야 되나, 막 그런 걸 맨날 회의하고 준비하고 하곤 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있는가, 막 이런 거 평가하기도 하고. 근데 어쨌거나 2009년에 신종 인플루엔자가 왔었고, 당시에도 마스크 쓰고 다니고, 이때는 학교 처음에 들어갈 때 이제 다 체온 체크해서 체온 정상인 학생들만 들어오고 막 이랬어요. 이제 백신이 나와서 동시에 여러 사람이 접종을 하기도 했었고, 병원에도 환자가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아주 힘든 시기를 보냈었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팬데믹이 생길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이게 어떤 바이러스가 언제 올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제일 사람들이 많이 의심하고 있던 바이러스가 있었어요. 이제 A형의 H5N1이라고 하는 바이러스. 최근에도 뉴스에도 여러 번 나왔던 적이 있는데, 조류 인플루엔자라는 거인데요. 이 바이러스가 2000년대 초반 중반 정도부터 여기저기서 사람한테 막 감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치명률이 아주 높았어요. 59%.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이 사망하는 정도의 치명률을 보였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스페인 독감 보여드렸잖아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고 우리나라에서도 환자가 많았는데 스페인 독감의 치명률이 몇 %였는지 아세요? 5%가 안 됩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높을 것 같잖아요. 5%가 안 돼요. 환자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만큼 사망자도 많았던 거죠. 근데 H5N1이 치명률이 59%, 60%. 얘가 팬데믹을 일으키면 인류가 멸망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당시 2000년대 그 바이러스가 계속 등장해서 여기저기서 막 환자 발생을 일으키니까 계속 그 바이러스를 대비하고 있었어요. 얘가 조금 변형된 형태가 올 거야. 또 실제로 한 연구 그룹에서는 이 바이러스의 유전자 변이를 좀 만들었는데, 아주 간단한 부위에 유전자 변이가 생기면 사람 간에 쉽게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이 획득되는 걸 증명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변이는 자연계에서 나타나기가 아주 좋을 거야 라는 걸 생각하게 됐죠. 그래서 다 H5N1을 막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2009년에 팬데믹이 뻥 터졌던 건 H1N1이었죠. 네. 어디에서 정확하게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험실적으로 확진된 환자는 멕시코 북미 이쪽 지역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주변을 중심으로 환자 발생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2009년 4월에 공중보건학적인 위기 상황이다라고 WHO가 선언을 하게 되고, 그리고 6월에 가서 이제 6단계 페이즈 6에 해당되는 팬데믹이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바이러스가 등장한 것이었는데, 이 바이러스는 원래 사람한테도 H1N1이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근데 원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그 안에 유전자가 8개의 조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각 중에 일부는 돼지 거, 일부는 새 거, 이렇게 합쳐져서 새롭게 H1N1이라는 모양을 갖고 있지만 안에 진 시그먼트는 바뀌어 있는 이런 바이러스가 등장하면서 사람에게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되었던 것이죠.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망했었던 사람들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사실은 환자 발생이 막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코로나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제일 마지막까지 막 집계를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집계를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환자가 너무 많이 생기기도 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했던 것보다 치명률이 낮았어요. 굉장히 다행스럽죠. 걱정했던 것보다 그래서 사람 간의 전파 능력은 아주 좋았지만 치명률이 높지는 않았었다, 이런 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 팬데믹이 벌어지면서 이제 어느 정도의 질병 부담을 가졌는지 평가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지금 코로나는 어르신들이 위험하고 고위험군이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때 H1N1은 아이들이 더 위험했어요. 그래서 입원을 하거나 사망하거나 하는 위험이 65세 이상은 오히려 1배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좀 낮고 아이들이 더 높았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게 이때는 또 아주 중요한 이슈였던 거죠. 이건 우리나라에서 수집했었던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환자가 어느 시점에 많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었던 것인데 2009년 시작해서 외국에서 환자가 유입되었고 유입된 이후에 국내에서 막 퍼지기 시작하다가 한 45주차 요 부근 정도의 정점을 이루게 돼요. 그리고 나서는 급격하게 떨어지는 양상을 보여주게 되죠.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질병청에서 나왔던 통계 자료예요. 그러니까 실험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확진됐던 환자가 한 76만 명 정도였었고 사망자는 270명 정도 되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망자가 굉장히 적었죠. 네. 이것 때문에 WHO가 욕도 많이 먹었어요. 왜냐하면 대유행을 선언하는 기준이 얼마나 전염력이 높은가를 기준으로 잡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증도는 상대적으로 잡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사람 간에 이렇게 전파가 많이 일어나고 물론 사망한 환자도 많이 있긴 했지만 팬데믹이라고 선언하는 게 적절했는가라는 비판을 많이 받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 바이러스가 너무너무 약해서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인플루엔자는 수없이 경험을 해오면서 백신도 비교적 빨리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항바이러스제도 가지고 있었죠. 무엇보다 유행이 크게 정점을 이루고 확 꺾여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처럼 긴 기간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이런 게 이제 대응에 있어서 좀 나았던 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플루엔자의 팬데믹은 굉장히 유명해서 또 올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다음에 팬데믹이 뭐가 올까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꼽는 1번의 후보는 인플루엔자입니다. 지금 돌고 있는 이 계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말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유전자가 몇 개의 조각? 8개의 조각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 8개의 조각이 어딘가에서 또 바뀌는 상황이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일이 보통은 동물 세계에서 벌어져요. 동물 중에서 제일 유명한 동물은 돼지. 네, 우리가 돼지를 믹싱 베슬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돼지는 좀 수용체가 독특해서 사람 바이러스도 들어갈 수 있고 새나 동물의 바이러스도 같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 바이러스가 동시에 그 안에 있다가 얘네가 증식하면서 안에서 섞이는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등장하는. 네, 그래서 여러분 인플루엔자 백신의 우선 접종 대상자 중에 물론 고위험군도 있지만 이런 돼지나 이런 축사를 다루시는 분들도 들어가요. 왜냐하면 사람이 걸려서 바이러스를 전파시키게 되었을 때 혹시 그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물론 관리를 잘 하시니까 조류 인플루엔자가 침범할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는 또 다른 팬데믹을 일으키는 후보가 될 거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사이에 새롭게 등장한 바이러스가 있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네, 사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뭐 이제 사스코비2가 등장하고 코로나19 동안에 여러 번 이야기를 들었었겠지만 원래 사람 사이에 감기를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였어요. 근데 얘도 어느 시점인가 이제 사람한테 들어온 것이었을 텐데 얘가 처음에 문제를 일으켰던 게 2003년에 사스였습니다. 사스. 근데 사스가 등장하고 얘가 또 전 세계를 완전히 막 휩쓸 것 같았는데 다행히 잠잠하게 끝나갔어요. 그러다가 2015년에 메르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름을 왜 얘는 멀스라고 안 하고 메르스라고 했을까? 아직도 좀 궁금한데 사스도 사르스라고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여튼 얘는 메르스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고는 있는데 멀스. 이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된 건 2012년 3월이었었어요. 네, 이제 네덜란드에 있는 에라스무스 메디컬 센터에서 처음에 발견을 해서 그때는 바이러스 이름을 HCOV-EMC, 에라스무스 메디컬 센터라는 이름을 붙였었죠. 제가 이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되고 보고하는 학회장에 같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바이러스가 네덜란드에서 분리된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이 바이러스가 사실은 중동 지역에서 있었던 건데 중동 지역에서 있었던 환자의 검체를 거기에서 직접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되지 못한다고 판단한 의료진이 이걸 에라스무스로 보냈어요, 검체를. 그래서 거기서 바이러스를 분리했던 거예요. 이게 나중에 조금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체도 일종의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다 없어지면 좋은 것 같지만 어딘가에서는 병을 일으키고 생기잖아요. 이 병원체의 정보를 갖고 있어야 뭐 약을 개발하든 백신을 개발하든 할 수 있는데 이 정보를 그냥 띡 넘겨준 셈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바이러스의 명칭부터 뭐 외교적인 문제가 좀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나중에는. 근데 어쨌거나 2012년 9월에 첫 환자의 바이러스가 분류돼서 보고가 됐었고 이 당시 에라스무스 메디컬 센터 이름을 따라서 졌지만 이제 중동 지역에서 환자 발생이 계속 이어지고 나서 공식적인 이름은 미들 이스트 레스피레토리 신드롬이라는 이름으로 넣어서 멀스코브라고 이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동에서 주로 발생하는 거였죠. 얘는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도 과일박쥐와 같은 동물계에 있던 것이 낙타를 거쳐서 사람으로 왔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낙타가 있는 중동 지역이 주로 환자 발생이 있는 곳입니다. 나머지 지역은 다 산발 사례, 한 명씩만 환자가 생기는 산발 사례였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WHO에서 환자 발생을 막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인데 환자 발생이 해마다 있다가 없다가 하고 지금도 메르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나갔으니까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있어요. 중동 지역에. 그래서 여행자 중에 호흡기 증상이 생기면 이제 저희 병원도 국가지정격리병상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가 의뢰해서 와요. 그러면 이제 검사하고 메르스가 맞는가 아닌가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하죠. 다행히 유입 사례는 아직은 없지만 어쨌거나 지금도 환자 발생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프가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2015년의 중간에 색깔이 좀 다르게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게 한국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중동 지역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환자 발생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2015년에 186명의 환자가 생겨났었고 이제 36분이 사망을 하셨죠. 그래서 실제로 그 전에 인플루엔자보다 치명률이 꽤 높아요. 그죠? 한 20% 이상의 치명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멀스코브는 전염력이 아주 높은 바이러스는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제 사람 간에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수치화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걸 기초 감염 재생산수라고 해요. 한 명이 자연 상태에서 몇 명의 환자를 만들 수 있는가? R0라고 하는데 R0가 1보다 커야 점점 환자가 많아지겠죠. 그죠? 한 명이 한 명 이상의 환자를 만들어야지. 한 명이 한 명도 못 만들면 얘는 언젠가 끝나지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R0가 1보다 크면 점점 환자는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멀스코브는 R0가 1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는 계속 퍼져나갈 수 있는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됐을까? 이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의료 체계의 특수성이 이렇게 많은 환자를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좀 하고 있죠. 이게 접니다. 네, 네. 깜찍한 표정이 안 보이죠? 네. 이제 이때 환자가 여기저기서 많이 생겼는데 경기도에 가장 환자가 많았고 경기도에서 환자들을 이곳저곳에서 볼 수가 없으니까 경기도 의료원의 한 병원을 지정해서 거기 있는 환자를 모두 비우고 메르스 환자분들을 모아서 진료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감염내과 의사는 없어, 그 병원은. 그래서 경기도에서 여러 대학병원에 파견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갔죠. 그래서 여기서 한 달 반 정도 머물면서 한 20-30명 정도의 환자를 이제 진료를 했습니다. 아주 다행인 것은 제가 있었던 센터에서는 사망하신 분은 없었어요. 다행히. 제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다행히 저희 기관에 어떤 분들이 중증으로 진행을 좀 덜 한 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항바이러스제도 없고 백신도 없고 그러니까 뭘 잘해야지 되는 게 아니니까. 이 당시에 제가 가서 했었던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그곳에 있는 직원분들을 격려하는 일이었어요. 이제 처음에 병원이 다 비우고 메르스 환자를 본대요. 막 엄청 반발을 했어요. 왜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느냐. 이제 처음에 이제 이 보건 쪽에 담당하시는 분이 제가 여기 파견 나가기 전에
갑자기 저한테 이제 요청을 했어요. 와서 강의를 좀 해달래요. 병원에 와서 메르스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래요. 알겠다. 그러고 갔어요. 갔더니 이거 한 반 정도 되는 강당 같은 곳이었는데 직원분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격양된 표정이야. 저는 당시 이 병원이 그런 역할을 하는 곳으로 지정됐다는 것도 몰랐어요. 강의해달라 그래서 갔는데 갑자기 그리고 저보고 메르스가 뭔지 설명을 해보래요. 그러면서 이제 한 30분, 1시간 동안 막 설명을 했죠. 우리가 그걸 볼 수 있겠냐. 직원들이 막 제가 우리가 안 보면 누가 보겠냐는지 그런 말을 하고 왔는데 며칠 있다 연락이 왔어요. 이 병원이 그렇게 하기로 지정이 돼서 직원들이 반발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설명이 잘 되어서 일단은 하기로 했고 근데 감염내과 의사가 없다. 네. 그래서 또 갔죠.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서 근무를 했었던 모습입니다. 다행히 잘 마무리가 됐어요. 잘 마무리가 돼서 이제 종료를 하고 나서 왜 우리나라만 다른 데는 다 산발사례인데 이런 일들이 벌어졌지라고 생각을 해서 당시에 뭐 유럽에서 환자가 유입됐지만 퍼져나가지 않은 국가 또 WHO 이런 곳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좀 알고 싶다 이런 걸 했죠.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그림은 사진은 에라스무스 메디컬 센터에 갔었던 사진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가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우리가 꼭 뭘 잘못해서만은 아니었구나였어요. 물론 여러 가지 비어있는 구멍들이 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겠죠. 그렇지만 환자가 산발 사례로만 유입됐다가 퍼져나가지 않은 국가라고 해서 엄청나게 잘하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좋은 매뉴얼은 갖고 있지만 실제로 시스템도 갖고 있지 않은 국가들도 많이 있었고 제가 가서 유럽에 방문했던 국가들이 오히려 저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대응하면 되냐고. 네. 근데 이제 한 가지는 배우고 왔어요. 뭘 배웠냐 하면 비어있는 병원, 비어있는 공간, 움직일 수 있는 인력을 갖고 있구나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효율이 중요한 나라예요. 쉬고 있는 사람 있으면 안 돼. 다 열심히 일해야 돼. 비어있는 공간이 있으면 안 돼. 이러면 어떤 응급 상황이 닥쳤을 때 이걸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근데 이제 유럽은 그런 게 있더라. 그래서 저한테 이제 보여줬던 병원의 한 시설 중에 비어 있는 한 4층 정도 되는 빌딩을 보여줬어요. 여기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환자들을 넣을 수 있게 항상 비어 있다. 이런 걸 보여줬죠. 이게 우리하고 조금 다른 점이고 배워야 될 부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그런 경험을 갖고 2019년이 왔죠. 감염내과 의사들 사이에서 2015년에 메르스를 겪으면서 했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2003년에 사스를 경험했고 2009년에 신종 인플루엔자를 경험했고 2015년에 메르스를 경험했어요. 6년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역병 6년 주기설. 네, 어떤 기자가 이런 이야기 했더니 그게 진짜 무슨 이론인 줄 알고 막 기사를 썼었던 적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감염내과 의사들끼리 했었던 우스갯소리였는데 그래서 2015년에 너무 막 힘들게 일을 지내고 나서 이제 또 6년 있다가 뭔 일 벌어질지 모르니까 빨리 이 세계를 떠나야 되겠다 막 그런 얘기를 재미나게 하고 있던 차였는데 6년이 아니라 채 4년, 5년 만에 코로나19가 등장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익히 알고 있는 코로나 시대로 넘어들었죠. 코로나가 등장하면서 용어도 바뀌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BCAD가 뭔지는 알죠? Before Christ, AD는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건데 이걸 이제 코로나로 바꿔서 Before Corona, After Disease 이렇게 이제 바꿔 불러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현재 우리에게는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병원체였던 거죠. 이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모양입니다. 이제 뭐 바이러스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이 뭐 그릴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데 어디 가서 이제 조금 유식하게 이야기하고 싶으면 이 제일 오른쪽 위에 있는 스파이크 프로테인 요걸 알면 돼요.
이 스파이크 프로테인이 사람에 있는 수용체에 결합하는 부위예요. 그래서 백신을 만들거나 항체 치료제 같은 걸 만들 때 타겟이 저 사이트예요. 그래서 저기를 막아서 바이러스가 사람의 세포에 결합하는 걸 막아야지. 이걸 타겟으로 하는 위치이죠. 그래서 이 스파이크 프로테인이 사스코브2의 스트럭처에서 제일 중요한 위치가 됩니다. 사스코브2는 변이를 엄청나게 많이 일으켜 왔어요. 지금도 변이가 엄청나고 있죠. 그래서 아주 많은 새로운 바이러스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사스코브2의 변이의 속도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보다는 느려요. 원래는. 근데 왜 이렇게 변이가 잘 생길까? 전염력이 너무 좋아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이제 아까 R0라고 이야기했잖아요. R0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몇 정도인지 아는 분이 없겠죠. 네. 2 정도 돼요. 2가 채 안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 환자가 평균적으로 2명 또는 2명보다 조금 안 되는 수의 환자를 만듭니다. 감염 질환에서 R0가 아주 큰 병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전염력이 아주 높은 병 하면 거론되는 병 뭐가 있는지 아세요? 수두도 높아요. 더 높은 거. 홍역이 R0가 15에서 18 정도 돼요. 엄청나게 높죠. 근데 홍역이 왜 이렇게 조절이 잘 됐을까? 홍역은 바이러스가 변이가 별로 많지 않고 백신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95% 이상 면역력을 만들어주고 지속기간이 길기 때문에 허드 이뮤니티, 집단 면역이라는 게 가능했던 거죠. 근데 사스코브2는 처음에 등장했을 때 R0가 그렇게 높게 측정되지는 않았어요. 2, 3, 4 그러다가 이제 변이를 거듭하고 오미크론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계산값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데 홍역보다 비슷하거나 능가한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염력이 너무 좋으니까 전염력이 너무 좋으면 변이가 생길 수 있는 확률적인 상황도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변이가 빠른 바이러스가 아니지만 전염력이 너무 높고 환자를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바이러스가 등장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변이, 변종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네, 그래서 뭐 처음에 코로나 새로운 변이가 등장했을 때 이게 변종이냐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이제 저희가 영어로는 뮤턴트, 베리언트, 뭐 스트레인 뭐 이런 말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각각의 바이러스들의 변이는 약간의 점도련 변이의 형태로 나타나요. 근데 그런 게 크게 뭉쳐지게 되면 그래서 아주 큰 변이가 생기게 되면 새로운 스트레인, 변종이라는 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등장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들에서는 사실 새로운 변이의 형태가 대부분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코로나의 발생 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는가 누적 사망자 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인구 100만 명당. 보면 우리나라가 좀 밑에 쪽에 있죠. 사우스 코리아. 그러니까 이제 세계 여러 국가들에 비해서 물론 어려움이 겪는 시기도 있었지만 상대적으로는 대응이 좀 나았던 측면이 있었던 질환이다. 이런 거고요. 이거는 이제 그림으로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색깔이 상대적으로 좀 옅죠. 물론 이 국가들 중에서는 실제로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국가들도 있어요. 뭐 북한에서 제대로 보고가 들어왔을까요? 그러지 않겠죠. 제가 이제 관련된 회의를 갔던 적도 있는데 이거는 뭐 비밀이라 뭐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집계를 잘하기는 어려워요. 그런 국가들이 있어요. 네, 어쨌거나 집계를 좀 잘하는 국가들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누적 사망자 수가 많지 않은 국가였었다. 2023년 5월이 돼서 WHO가 이제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 이제 끝났다라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대응을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하게 되죠. 지금도 코로나의 대유행은 끝나지는 않았고 계속 환자 발생은 있어요. 요즘에도 코로나 환자가 조금 더 늘어나고는 있는데 저한테 처음에 코로나가 유행을 시작했을 때 제일 많이 했었던 질문이 뭐였냐면 언제 끝나나요? 이거였어요. 네, 제가 맨날 했던 말이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 이런 말만 계속했어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특성상
사람에게 이미 들어온 이상 없어지기는 어려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라지기는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죠. 아까 이제 감염 질환의 전체적인 얼개, 그리고 지금까지 감염 질환의 역사에서 좀 유명했던 이야기들을 잠깐 다루어 봤는데, 주로 이제 팬데믹의 관점에서 좀 다뤄봤고요. 이런 걸 경험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모르는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걸 좀 정리해 봅시다. 새로운 감염병은 계속 등장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새로운 병원체,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지식들이 누적이 돼가고 있죠. 세계 곳곳에서 이런 질환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이런 감염병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졌으니까 그런 뉴스에도 좀 관심을 기울이시겠지만, 그런 관심들이 많이 없었던 시기에도 계속 새로운 병원체들은 등장해서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켰고, 그런 뉴스들은 계속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새로운 것들이 등장해서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병원체와 임상적인 양상에 대한 정보들은 계속 누적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은 점점 알아가고 있는 것들이죠. 사실 감염 질환에 있어서 가장 큰 역사적 변화를 만들었던, 의학에 있어서 그것을 이야기하면 항생제일 거예요. 그러니까 항생제가 등장하면서 항생제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던 때, 그때 사람들이 굉장히 기고만장해졌어요. 어느 정도 기고만장해졌냐면, 이 되게 유명했던, 이분도 외과 의사인데, 이분이 이제 앞으로 교과서에서 감염 질환은 사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실제로 그랬는가? 그렇지 않았죠. 네. 사실은 감염 질환이 정체 총량의 관점에서는 옛날보다 줄어든 건 맞아요. 왜 줄었을까? 우리가 더 건강해졌고 더 위생 상태가 좋아졌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수명을 연장시키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거? 위생. 네, 뭐 비슷한데, 상하수도 시설의 발달. 네. 상하수도 시설의 발달로 오염된 물과 깨끗한 물을 분리하고 깨끗한 물을 섭취할 수 있게 되면서 수인성 질환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게 영아 사망률을 아주 많이 낮췄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감염 질환의 총량은 예전보다는 줄어든 게 맞아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사라지지 않고 더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것들이 생겨난 것이죠. 네. 그래서 새롭게 등장한 감염병도 있어요. 또 그 질환들 중에서는 예전에는 우리가 지금처럼 교통의 발달 이런 게 없었으니까 어디 한 군데서만 잠깐 있다 없어질 병이 세계 곳곳에서 퍼지는 일도 벌어져요. 의학의 발달이 되게 좋은 측면이 있는 것 같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는 내성을 가진 균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2015년에 나왔었던 온일 보고서 같은 게 이제 내성을 주로 다루었던 보고서였는데, 이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보면 2050년까지 내성의 문제가 정확하게 해결이 되지 못하면 전 세계에서 사망 환자를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것은 암도 교통사고도 아니고 내성균으로 인한 감염 질환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기도 했었죠.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감염 질환이 갖고 있는 영향력, 의미를 더 키워지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감염병이 새롭게 등장을 했고 새롭게 의미를 갖고 있는 질환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감염 질환이 사라질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새로운 의미를 갖고 있는 질환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들이죠. 이런 새로운 병이 왜 생겨날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환경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통이나 이런 게 많이 발달을 하니까 한 곳에서 있었던 병이 다른 곳으로 쉽게 옮겨가기가 좋죠. 새로운 병원체들이 왜 등장을 할까? 많은 새로운 병원체는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동물 세계에 있고 사람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체. 근데 동물 세계에 있는 게 사람으로 넘어오기 좋은 상황이 많이 생기죠. 자연환경이 파괴되거나
이런 곳에 있는 이 동물체하고 접근할 일이 많아져요. 또 사람이 깨끗한 환경에 살면서 기본적으로 갖게 되는 면역 수준의 저하 같은 것도 영향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새로운 감염병이 등장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이런 것도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모든 걸 다 알게 되었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코로나19가 등장하고 나서 초기에 이 바이러스가 사람 사이에 이제 우리가 팬데믹, 에피데믹, 엔데믹 이런 식으로 용어를 부르는데 엔데믹이라고 하면 토착화되어 있는 상황을 말해요. 이 바이러스가 엔데믹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었던 논문의 보고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많은 기자분들이 저에게 이거 언제 끝나나요? 라고 물어봤지만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었던 근거들이 이미 있었던 거죠. 우리가 완전히 박멸했던 병도 있죠. 그죠? 천연두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볼 수 없는 병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박멸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 사이에서만 병을 만들어야 돼요. 네. 우리가 사람은 컨트롤할 수 있지만 동물 세계를 컨트롤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서만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대부분의 환자를 정확하게 진단해낼 수 있는 진단법이 있어야 돼요. 네. 세 번째는 이걸 대응할 수 있는 백신과 같은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코로나는 이 조건들을 다 만족하지 못해요. 코로나19는 인수공통 감염병이에요. 사실 동물에서 사람으로 넘어왔을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환자분들을 진단해낼 수 있는 PCR과 같은 방법이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니까 PCR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돌리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PCR을 어마어마하게 돌리지 못해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환자가 증상이 있어서 인지하기 전 단계부터 바이러스의 배출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가 전염력이 있는 사람들의 환자들을 모두 다 디텍션하지 못하죠. 마지막으로 백신. 백신이 잘 만들어져서 나왔지만 사실 초기에 만들어졌을 때는 이 백신으로 이 허드 이뮤니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 이유가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못했어요. 이런 조건들 때문에 결국은 토착화되어서 계속 유행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코로나가 다행히 사회적으로 공중보건학적으로 갖는 의미가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많이 두려워하지 않고 대응하고 있지만 얘가 끝나면 이제 인류를 위협할 수 있는 감염병이 끝나나 그렇지 않죠. 네, 여러분 요거 너는 꼭 시켜야 하니 스스로 열심히 해보면 왜 그걸 또 네 맘대로 했니? 수동적으로 하면 또 그건 널 꼭 시켜서 하니? 네, 이런 끊임없이 도는 쳇바퀴 같은. 네, 모르면 물어봐라. 물어보면 넌 아직도 그걸 모르냐? 안 물어보면 모르면 좀 물어봐라. 이제 네, 여러분 이제 나중에 사회생활하면 회사 가면 이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네, 어쨌거나 이렇게 쳇바퀴가 계속 돌듯이 새로운 병원체는 계속 등장을 할 거예요. 새로운 병원체는 요즘 시대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다. 우리가 이걸 몰라요. 뭐가 등장할지. 블랙스완이라는 걸 혹시 아시나요? 블랙스완? 검은 백조. 되게 오류가 있는 말이죠. 백조인데 까매. 네. 검은 백조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근데 검은 백조가 존재가 밝혀지기 전에는 검은 백조라는 존재가 있는 것도 몰랐어요. 이름이 백조인데 까만 게 있는 게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아는 게 있고 어떤 걸 모른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제일 심각한 건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거. 신종감염병이 이거예요. unknown. 우리가 뭘 모르는지도 몰라요. 어떤 게 새롭게 등장할지, 걔의 특성은 뭘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 이야기했잖아요. 이 병원체의 이 병의 어디까지는 알고 뭐를 모릅니다. 이런 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밝혀지고 해결이 돼요. 생각보다 의학의 발달, 기술의 발달이 아주 빨라요. 많은 정보가 코로나 동안에는 심지어 그 전에
나왔던 논문 1년 동안 나온 논문이 거의 한 달 안에 나왔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비용과 인력이 투자됐기 때문에. 근데 여전히 모르는 게 있어요. 뭐가 등장할지 이런 거 몰라요. 이거는 우리가 예상할 수도 없는 영역이다라는 거죠. 얼만큼 예측이 어려운가. 여러분 파우치 박사 아시나요? 미국에서 굉장히 코로나 동안에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감염병의 굉장히 권위자인데, 델타 바이러스의 이제 변이 과정 중에 델타가 등장했었던 때가 있어요. 이 델타가 너무너무 전염력이 좋았어요. 사람의 세포의 피트니스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얘가 등장했을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델타의 역량을 초월하는 변이가 나올 것 같지가 않다. 미국 FDA에 있었던 국장도 이 델타로 인한 유행이 마지막 유행이 될 것 같다. 그리고 나면 토착화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10월 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안에 오미크론이 등장합니다. 네. 이렇게 어마어마한 권위자면 맞출 것 같잖아요. 예상을 해낼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뭐가 등장할지도 잘 예상하기가 어렵더라. 이런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끝내보려고 합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런 거죠. 저한테 맨날 물어보는 게, 이건 언제 끝나나요? 그 다음엔 새롭게 뭐가 나타나나요? 뭘 준비해야 되나요? 막 맨날 이런 것만 물어봐요.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예측은 너무너무 어렵고 누군가가 잘 맞추는 한 명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측을 바탕으로 대응을 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 우리에게 점쟁이는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고 이것을 대응할 수 있는 계획과 준비, 여력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측을 해내라라는 게 아니라 대책을 잘 만들라라는 거죠. 코로나 때 많이 했었던 연구 중에 하나가 환자 발생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예측해내는 수학적 모델, AI 모델, 새로운 바이러스가 등장하는 예측 모델이었어요. 대부분의 예측 모델이 성공하지 못했어요. 어떤 패턴이 정형화된 이후에는 그것을 맞추는 것은 비교적 가능해져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이걸 예측해내는 게 대부분은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상예보처럼 뭔가를 맞춰내기를 원하지만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쟁이 나지 않아도 전쟁이 날 것처럼 준비를 하듯이 공중보건학적인 위기 상황도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거죠. 앞에 역사적인 상황들을 보면 감염 질환으로 인한 피해가 엄청나죠.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보다 이런 일로 인한 사망자가 더 많아요. 근데 우리가 전쟁을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헌신을 하고 있어요. 이런 준비가 없이 감염 질환을 대응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효율보다는 안전이 필요하다입니다. 우리나라는 효율이 아주 중요한 나라예요. 그게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 동력이 되기도 했죠. 맞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메르스 때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얘기했듯이, 제가 그곳에서 보고 왔던 한 가지는 전혀 효율적이지 않은데 비어있는 공간을 남겨두는 것, 전혀 효율적이지 않은데 일하고 있지 않은 훈련된 사람을 계속 키우고 있는 것, 이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효율보다는 안전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코로나 동안에 저희가 경험했었던 아주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잘못된 정보의 유통이었어요. 지금은 여러분 보고 있는 미디어가 엄청 다양해졌잖아요. 옛날처럼 방송을 틀어서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제일 많이 보고 있는 건 유튜브이겠죠. 유튜브는 아주 위험한 매체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저도 봅니다. 유튜브가 왜 위험한 매체일까? 확증 편향을 만들어요. 내가 본 것만 계속 나와. 그래서 여기에서 얻은 정보를 확고하게 만들어주는 정보만 연달아 떠요. 그러면 우리가 뉴트럴하게 이 정보를 보고 판단하지 못해요. 이 유튜브가 만들어준 알고리즘대로 나의 사고가 흘러가요. 네.
여러분 이런 건 과학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매체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 과학적 근거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일 것 같은데, 전염병을 대응하는 건 사실은 각 개인의 관점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공동체의 관점에서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감염병을 대응할 때 맨날 사람들이 물어봐요. 내가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여러분, 감염 질환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중요한 수단은 내가 갖고 있는 병이 누군가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손을 열심히 씻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을 보호하는 것도 있죠. 그렇지만 내가 병원체를 갖고 있으면 그 병원체가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손위생을 해요. 손위생의 개념이 처음에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한 병원에서 그때 이제 실습생들이 해부학 실습을 하다가 이제 산모가 애를 낳으면 가서 받으러 갔어요. 근데 계속 산육열이라 그래서 열나고 안 좋은 환자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있던 한 의사가 여기 의과대 학생들이 해부하고 와서 애를 받으면 산육열이 생기고 여기 그렇지 않은 다른 직원들이 와서 받으면 환자가 안 생기는 거야. 이상하잖아. 그래서 손을 열심히 씻으면 뭔가 이 사람들 손에 있던 병원체가 여기로 가지 않고 병이 안 생길 거야 라고 해서 처음에 손위생이 등장해요. 처음에 이걸 주장했던 의사는 굉장히 비웃음을 당했어요. 아이 뭐 그런 걸로 병이 생긴다고. 근데 실제로 증명해요. 손을 막 씻게 했더니 환자가 줄어들어요. 여러분 이때 손위생이 왜 등장했어요? 의사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손위생이 그런 목적에서 시작된 거예요. 마스크 착용이 중요하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마스크 착용 예를 들어 지금 여기에 환자가 한 명이 있고 굉장히 전염력이 높은 환자가 있어요. 마스크가 딱 하나 있어 우리에게. 마스크 누구한테 씌워야 될까? 그러니까 뭐 나이가 많은 분, 뭐 임신부, 뭐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갖는 사람이 있겠지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그 사람한테 씌우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병원체가 나가는 걸 막아주는 게 제일 효과가 크기 때문에. 기침 예절 왜 지키라고 해요? 여러분이 혹시 호흡기에 갖고 있을지 모르는 분비물이 다른 사람한테 옮겨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네. 다중이용시설을 보호하는 방법, 코로나 때 맨날 사람들이 질문했는데 왜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냐? 환자가 안 가면 돼요. 환자가. 그러니까 결국 이 감염질환, 전염이 가능한 감염질환에 대한 대응은 내가 나의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대응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감염질환에 대한 접근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MZ 그다음 세대도 등장했다고 하던데 알파. 네. 제가 사실은 학생부 학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께 우리 의과대 학생들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를 막 강의했었는데 MZ 세대의 특징을 막 공부했어요. 아이들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공부를 했었는데 이 MZ 세대의 특성 중에 하나가 가치 소비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곳에 사회적인 책임이나 이런 가치가 있는 곳에 실제로 소비를 하더라. 그래서 자신을 가치 소비자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10명 중에 8명 정도 된대요. MZ 세대가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자기 일을 생각하는 세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사회적인 책임이나 이런 가치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 세대이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관점에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저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갖고 있는 교육 목표와 인재상과 이런 거예요. 저희 고대가 자유정의 진리 교육 이념을 갖고 있는 건 알 거고 윤리의식과 전문성 리더십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은 단순히 지역사회 의사 한 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의료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내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이다입니다. 이제 그렇게 저희가 학교를 만들어가고 있죠. 여기 포스터 2개는 우리 학교에서 하고 있는 건데 이제 가운데 KU International Medical Student Research Conference라는 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게 열리는 의과대학생의 학술, 국제학술 행사를 저희가 매년 개최하고 있어요. 올해도 작년이죠. 작년 12월에도 개최했고 전 세계에서 한 10여 개국에서 한 5, 60명 정도가 참여해서 여기서 이제 자기들이 연구했던 걸 발표하고 저희가 상도 주고 해요. 오른쪽은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아이들이 좀 넓은 시각에서 봤으면 해서 예일이나 존스 홉킨스 쪽으로 가서 공부하고 올 수 있는 장학금 제도를 최근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이러한 관점으로 학생들을 키우려고 한다. 앞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가치들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담고자 한다. 여러분들이 오시면 이런 걸 배울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